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고용이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도달하고 그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올 연말 내년 초에는 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추세적인 하락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일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수도 있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스케줄이 이제 나왔잖아요. 예, 예. 연준에서 FOMC 회의 예. 이후에. 근데 이제 그게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예. 한국 증시는 오히려 더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예. 일단 이게 왜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단행하면은 미국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미국 주가는 안 떨어졌죠. 미국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주가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테이퍼링을 단행하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미국 그 소비가 줄어들고 우리 대미 수출이 줄어든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에는 타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테이퍼링 해도 미국 증시는 계속 올랐고요. 우리 주가는 떨어졌는데 계속 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결국 경기 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 예. 우리나라 경기가 세계 경기에 전부 선행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선행주가 통계청 선행지수가 지난 6월에 고점을 치고 7, 8, 9월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는 선행지수하고 거의 물론 선행지수 안에 주가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는 좀 미리서 꺾이고 있다. 그런 경기를 반영하면서 우리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주가는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금리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결국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파월 의장은 일시적이라고 처음에는 그랬다가 네. 이게 조금 지속적으로 갈 것 같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러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 좀 이렇게 확 당겨진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도 좀 있고요. 예. 근데 또 이번 FOMC 끝나고 나서는 파월 연준위원장이 좀 비둘기적 발언을 했어요. 계속 처음에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그러다가 또 중간에 생각보다 또 오래 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이번 FOMC는 또 일시적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지금 테이퍼링을 연결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국 주가가 언제 오를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그게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 고용 극대화거든요. 물가는 이미 5% 넘어섰고 이번 주에도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데 10월께 전년 동월 대비 컨센서스 5.8% 정도 되거든요. 엄청 높네요. 우리나라 3.2% 높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 못한 건 저 고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은 참 탄력적이에요. 지난 3, 4월 달에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일자리 2230만 개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그 2230만 개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 10년 동안 늘어났던 일자리가 단 2개월 사이에 줄어드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 직전보다 일자리가 한 420만 개 정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42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면 저는 금리를 인상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시점이 저는 내년 상반기쯤은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드 코로나로 가면서 미국과 서비스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쪽에서 고용이 늘어나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고용이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도달하고 그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물가도 높지만은 저 고용을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고용과 관련해서 이제 전에 이야기들이 이거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오히려 넘쳐난다. 그러니까 저 문제는 곧 해결되지 않겠냐, 확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봤던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죠. 그런데 아직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안 찾고 그냥 집에서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끊어졌잖아요. 보조금이. 그래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에 보니까 28만 건으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실업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재밌는 기사를 했는데 지금 미국과 항만에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안 찾고 있느냐. 그냥 갈수록 기계화 된다는 거죠. 로봇이 일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일자리에 들어갔다도 조만간 잘릴 것 같기 때문에 새로운 안 일자리를 들어간다는 찾겠다. 거죠. 예, 미국은 저렇게 고용이 탄력적이니까. 근데 독일 같은 데는 일본 같은 데는 한번 고용되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독일 항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은 고용이 탄력적이면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그렇게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건 소통이 잘 안 되고 물가도 오른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공급난 대란, 물류 대란으로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세계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하역 노동자들, 부두 예. 이런 거에 대한 그 뭐 트럭 운전사들 예. 이게 지금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뉴스에서. 예, 그렇죠. 예. 실제로 부족하고요. 예,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중앙은행이 별로 할 일이 없다. 중앙은행이 트럭 운전사를 생산할 수도 없고 최근에 그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 총재가 반도체도 생산할 수 없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별로 할 일이 없다. 예,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만큼 공급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예,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고요. 예,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미국은 인플레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보면 왜 우리 주가는 못 오르고 미국 주가는 오르는지 이 그래프 보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소비 보면은 내구재라는 게 막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내구재는 신발, 뭐 옷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서비스 소비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영화관, 뭐 음식점 가고 여행 가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내구재 소비는 정말 많이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가 코로나 직전보다 한 39%가 올 4월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가전제품 바꾸고 뭐 차도 많이 바꿨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 내구재 소비가 4월을 고점으로 해요. 금액 자체가 지금 9월까지 4개월 연속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미국과 가전제품도 많이 팔고 내구재도 저렇게 자동차 같은 것도 많이 파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미 사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가는 나쁘고요. 그런데 미국 소비 지출 구성 내용 보면 이 서비스 소비 지출이 무려 65%나 돼요. 네. 이제 코로나 함께 살자면서 이 서비스 소비가 지금 코로나 직전 이제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넘어서면서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고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용을 많이 창출할 거라는 겁니다. 서비스 경기가 회복되면은.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내년 상반기 말쯤 되면은 미국 고용이 코로나 직전 수준 뭐 거기까지 올라가고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되면은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요즘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 오히려 그 주가의 상승이 되는 어떤 신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주가가 저평가됐다면 금리 인상에도 뭐 경기가 좋으니까 주가가 같이 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미국 주가가 여러 가지 제가 보는 척도로 봐서 다 가대평가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사실 뭐 경기도 좋았지만 돈의 힘인데요. 제가 마샬 K라고 그려놨습니다만 마샬 K가 뭐냐면 통화량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2000년대 IT 거품 붕괴되면서 돈을 한번 많이 풀었죠. 네. 그리고 시차를 두고 주가가 오르고요. 네,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이 마샬 K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또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 코로나 위기 때는 이게 수직으로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풀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주가 상승 힘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2분기 말까지 지금 마샬 K가 발표가 됐는데, 3분기까지 주가를 이 마샬 K하고 이 주가하고 거리를 평가해 보니까 돈이 많이 풀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한 20% 이상 주가가 가대평가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주가가 뭐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뭐 금리 인상에도 별로 주가가 조정을 안 보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주가가 가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고 마샬 K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은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저는 보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의 얘기인 거죠. 예, 미국 시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저렇게 뭐 20% 정도의 어떤 고평가가 돼 있고 그것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한국 증시는 어떨까요? 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뭐 방향은 거의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최근 뭐 몇 달만 뭐 미국 주가 오르고 우리 주가 떨어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관계수가 0.7 정도 됩니다. 우리하고 미국 주가하고.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에 좀 선행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행 관계는 뭐 인과관계 그런 좀 뭐 통계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해보면은 우리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 주가도 떨어지고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가는 지금 미리서 떨어져 버렸죠. 아니, 오를 때는 이게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미국 주가가 오르는데 우리는 못 오르더라고요. 아니, 뭐 추세적으로 보면은 같이 올랐다 떨어졌다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왜 그러지? 미국 시장이 올라도 한국 시장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3,000선, 3,300에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 3,000선을 이렇게 막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냐, 코스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소비가 지금 미국 소비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전 세계가 뭐 집에 있으면서 내구재 소비를 많이 늘려버렸거든요. 한번 뭐 살 사람은 다 샀다. 생장고 TV 뭐 사놓으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저도 뭐 최근에 노트북을 바꿨는데요. 저는 좀 오래 썼습니다. 지난 노트북을. 6년 만에 바꾼 거예요. 아, 네. 예. 뭐 그 정도는 좀 긴 건데요. 그래도 그런 가전제품 뭐 내구재 한번 사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이게 지금 미국인데 나머지 국가도 전부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정도의 차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수출이 좋은데 앞으로 우리 수출 증가세가 갈수록 둔화될 것이다. 이게 시장이 미리서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그래서 선행지수가 제가 6월에 정점치고 7, 8, 9월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과거 보면 3개월 연속 떨어지면은 이게 저는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그 하락 과정에서도 내년 초에는 약간 반등하게 나옵니다. 예,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에 뭐 3, 4개월 선행하는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5월부터 8월까지는 축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선행지수 떨어지고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9월하고 10월 잠깐 반등을 했거든요. 이거 보면은 내년 뭐 1, 2월 달에는 선행지수가 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가도 뭐 올 연말 내년 초에는 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추세적인 하락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일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거는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이 OECD 선행지수 선행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OECD에서 각 국가별 선행지수를 가입국뿐만 아니라 중국, 뭐 인도네시아, 신흥국들 일부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 기준으로 봐도 이게 7월 달에 고점을 치고요. 8, 9월 달 2달 연속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추세적인 하락인지 이번 달 중순에 또 10월께 발표되거든요.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측하면은 떨어지게 나옵니다. 근데 OECD 선행지수가 우리나라 선행지수에 한 3개월 혹은 4개월 정도 후행하거든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나서 OECD 선행지수도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내년은 세계 경제가 전부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뭐 저 IMF나 블룸버그 같은 컨센서스를 보면요. 이 경제 성장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초기라는 것이죠. 네,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경기가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미국만 그렇게 좋은 거고 다른 데는 다 꺾이는 건지 아니면 미국까지도 같이 꺾이는 걸로 봐야 되나요? 예. 미국도 지금 IMF가 경제 성장 전망치 낮췄고요.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월별로 보고 있는데 뭐 8월까지는 계속 올라갔었어요. 컨센서스라는 게. 근데 최근에 9월부터 10월, 11월 컨센서스 보니까 이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뭐 전문가들이 뒤따라서 경제 전망을 올립니다. 근데 경제 성장이 정점을 치고 떨어질 때는 뒤따라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은 보면 이제 낮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뒤따라서 모든 경제 전망치를 아마 낮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다면은 지금
근데 이제 이미 그 나와 있는 뉴스잖아요. 예. 8월에 이미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서 예.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올랐던 이유는 뭘까요? 미국 같은 경우. 저는 아마 관성일 것 같습니다. 관성. 예, 어떤 경제 변수가 한쪽 방향으로 가면은 계속 그쪽으로 당분간은 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10년 동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0년 동안 오르는 것만 봤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도 오른다. 이런 건 저는 거의 정점 무렵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외생적인 충격이 뭐 조금이라도 나타나면은 뭐 고평가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급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20% 정도의 예. 과대평가 구간 이게 다시 원점으로 갈 수 예, 있다. 그럴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벌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떨어지다 좀 반등하다가 내년 하반기는 저는 모든 나라 경제가 침체다. 지금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슬로우플레이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내년 하반기는 또 디플레이션 이야기까지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한 단계 더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지금 뭐죠? 자산 시장에는 거품이 끼어 있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증시 폭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의 문제점은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부채 의도시고 하나는 자산가의 거품이다. 근데 2008년, 2020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좀 가계, 기업, 정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경제 주체가 다 부실해져 버렸거든요. 부채가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는 뭐 남미에서 부채가 증가했던 정부 부채가 증가했던지 그다음에 97년 우리 기업 부채 증가했던지 그다음에 그리스 국가 부도 이익이 뭐 지역적인 문제였거든요. 이번에는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 부채가 너무 많아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에요. 주시장, 채권시장, 예, 부동산 시장. 특히 이거 금리 저는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하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지난 30년간 보면은 거의 4.3%로 동일해요. 그런데 올해 미국 잠재 명목 성장률이 미국에서 3.9%로 추정하고 뭐 실제는 올해 기저효과 때문에 9% 안팎 되는데요. 근데 지금 1.5% 어제 보니까 그 밑에던데 저는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예,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뭐 지금 뭐 버핏 지수나 그다음에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3% 되는 거. 예, 그다음에 미국 주택 가격, 우리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미국 주택 가격이 사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KB 국민은행에서 우리나라 전도시 아파트 가격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지수가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었습니다. 근데 올 그 10월까지 보니까 70%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요. 2012년 3월이 저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 8월까지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101% 올랐거든요. 그 사이 소비자 물가는 30%도 안 올랐고요. 소득 증가율은 한 4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나 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미국 주택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다. 얼마 전에 우리 이거 기재부하고 KDI에서 글로벌 컨퍼런스 뭐 세미나를 했는데요. 미국 교수가 한 분이 나와가지고 everything is bubbl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미국에 대해서? 예. 저는 뭐 그분하고 생각이 똑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니까. 근데 이 거품을 지금 유지하고 부채 문제가 지탱하고 있는 거는 저금리였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 오르고 있죠. 저는 금리는 앞으로 많이 안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짐 노저스, 그래서 짐 노저스가 이분이 아마 70대 후반 연세가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뭐 여러 책을 내면서 자기 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가 1년 내에 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0% 버블이 껴 있지만 한국은 선반영이 돼가지고
또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미국이 그렇게 내년 하반기에 그런 어떤 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한국도 같이 크게 어려워질까요? 아니면 네,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가가 조정을 보이리라고 봤던 이유가 이 그래프, 우리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평균 주가 가지고 우리 주가를 제가 평가하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 주가가 일평균 수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한 35%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주가가 너무 빨리 가고 있다. 일평균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거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뒷걸음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평균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은 주가가 지난 7월부터 떨어지면서 이 거리가 이제 많이 좁아졌어요. 가대평가 정도가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한 8%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11월에는 수출 증가율이 수준 자체가 좀 낮아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평가해 보면은 지금 저 일평균 수출 가지고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 저 코스피가 한 2,550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거 아닌데요. 예, 그런데 예,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가대평가됐다가 때로는 가소평가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주가 이렇게 가소평가됐을 때가 2007년, 2008년이었었어요. 이때도 주가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30%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근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모든 은행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갑니다. 네, 그렇게 은행들이 주식형 펀드 많이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주식 사가지고 이 거품을 만든 것이죠.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이게 적정 수준보다 거의 35% 밑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산 가격이라는 게 연착륙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연착륙을 많이 기대하잖아요. 예. 연준의 어떤 스무스한 정책에 의해서. 예, 연착륙을 기대하는데 자산 가격이라는 건 항상 오를 때는 이렇게 뭐 모든 펀더멘탈 가대평가하고 때로는 이 가소평가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저 가대평가 해소되는 국면인데 이게 가소평가 국면으로 가면은 생각보다 주가 지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폭락이라고 생각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폭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대략적으로 아까 20% 미국 시장이 20% 버블이 과대평가돼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대로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과소평가까지 해가지고 그 아래로 더 빠질 수 있다는 아래로 건가요?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가라는 게 항상 뭐 적정 수준 가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가대평가,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 예, 그렇게 되니까 예, 제가 지금 저기다가 적정 주가가 뭐 지금 일평균 수출로 하면은 물론 다른 경제 변수로 하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목 GDP로 하면은 2,850 정도가 우리나라 적정 주가가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올해 주가가 2,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일평균 수출로 보면은 이거 월별로 보니까 조금 더 낮게 나오거든요. 네. 뭐 거기까지 떨어지면 되는데 떨어질 때는 더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좀 떨어지면 주식을 사려고 대비하는 돈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네, 그렇죠. 지금 뭐 그래도 60조, 70조 되잖아요. 예, 예탁금도 그렇고 뭐 증시 주변 자금 지금 우리나라 단기 부동 자금이 9월 거는 지금 이번 주에 발표했는데 8월까지 보니까 1,530조나 되거든요. 엄청나네요. 단기 부동 자금이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돈이 하면서 떨어지면 부시면 주식을 사기는 살 텐데요. 예,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는 뭐 별로 두려운 건 없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가 2,500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이 다르죠. 달라집니다. 더 떨어질까봐. 예, 더 떨어질까 좀 겁이 나거든요. 예, 그때 주식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또 그때 가면 또 위험해가지고 또 못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더 떨어질 올라갈 때 수 있는 사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 예상하시는 대로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소위 B2, 영끌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예. 하나는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 또 한 부류는 우리 국내 주식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부동산 이렇게 투자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뭔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될까요? 뭐 집을 빌려서 샀다면 집은 뭐 팔 그렇죠. 수는 없을 바로 것 팔 같고요. 수가 없으니. 네, 바로 팔 수는 없고
저는 뭐 주식 비중은 단기 자금으로 투자하셨다면은 지금이라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뭐 저는 아무리 못 올라도 우리 주가가 매년 뭐 장기적으로는 4 내지 5%는 오르리라고 보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올라요. 네.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주식 다시 올라갑니다. 특별히 그 나쁜 종목만 아니라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보면은 확장 국면이 33개월이었고 수축 국면이 33개월, 뭐 4, 5년 주기로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게 사도 4, 5년 기다리면은 그냥 그 수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여유자금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려서 주식 투자했다. 그러면은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자금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지금 주가가 지금 3,300까지 갔다가 지금 2,900 뭐 거의 400포인트 떨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좀 주식 비중 좀 줄이고 현금 보유를 조금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투하시는 분들. 예. 그게 아니라는 분들도 요즘은 뭐 주식 비중을 좀 줄이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시는데 한 몇 퍼센트를 현금 비중을, 그러니까 주식 비중 한 몇 퍼센트 가져가는 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뭐 투자 자금 성격에 다른데요. 저는 보통의 경우라면 한 60% 정도는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40%만? 그건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라는 게 아니고요. 뭐 유동성이 높은 자산, 은행예금도 금리는 낮지만 현금성 자산 비싸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축성 예금 들어오면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국채 같은 거. 네. 지금 금리는 낮지만은 만기가 짧은 국채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CMA 같은 거, MMF 같은 거. 뭐 유동성 높은 자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자산으로 지금 한 저는 60%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